뭐라고요? 경비 일하신다고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상견례 자리에서 서태범은 예비 사돈의 직업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부인 최미령은 물잔을 든 손을 멈췄고 둘의 눈빛엔 노골적인 실망이 담겼죠. 결혼 준비금으로 5억을 내놓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들은 예비 사돈을 경비라는 이유만으로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중구의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엔 청소차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고 빌딩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도윤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등은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손에 든 열쇠 꾸러미가 찰랑거렸습니다. 크고 작은 열쇠가 20개도 넘게 달려 있었어요. 주차장 출입문, 관리실, 옥상 물탱크실, 전기실, 심지어 지하 창고까지 이 빌딩의 모든 공간을 여는 열쇠였죠. 도윤은 그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줄지어 선 차들이 보였어요. 도윤은 한 대 한 대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2층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걸 발견하고는 조용히 손으로 접어주었어요. 3층 구석에 삐뚤하게 세워진 하얀 SUV 앞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차 번호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관리소에 전화해서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또 저 차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니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관리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커피, 그리고 약간의 먼지 냄새. 도윤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어요.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빌딩 설비 도면이었어요. 30년도 더 된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도윤은 그 선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죠. 어디에 배관이 지나가고 어디에 전선이 묻혀 있는지. 이 빌딩은 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그 자체였어요. 6시가 되자 관리소장 유광석이 출근했습니다. 55의 광석은 도윤보다 13살 어렸지만 늘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광석의 목소리엔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도 고생이 많아. 오늘 2층 세입자 계약 갱신 서류 챙겨줘야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광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경비복 입고 나가시는 겁니까? 도윤은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사람들이 나를 경비로 보든 관리인으로 보든 상관없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건물이고 여기 사람들이니까. 광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건물주가 경비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주차를 관리하는지. 하지만 3년을 함께 일하며 깨달았죠. 도윤은 그저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 건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빌딩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엘리베이터 앞엔 줄이 늘어섰습니다. 도윤은 경비복을 입고 로비로 나갔어요. 검은색 바지에 남색 재킷,
가슴엔 관리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지나쳤죠.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었어요. 2층에 있는 국밥집 사장 김옥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64세 옥분은 이 건물에서 15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옥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다가가 짐을 받아들었어요. 무게가 상당했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이 들어 올렸죠. 옥분 씨, 이렇게 무거운 건 미리 말씀하셔야죠. 아이고, 맨날 신세만 지네요. 옥분의 얼굴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짐을 국밥집 앞까지 날라다 주고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어요. 8시 4층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일 트레이딩이라는 무역회사 직원들이 관리실로 찾아왔어요. 관리비 고지서 때문이었죠. 이번 달은 좀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광석과 눈을 마주쳤어요. 광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석 달째 밀린 상태였거든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광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표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규칙을 어기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해지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로비 한쪽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직접 아침에 만들어 온 김밥이었죠.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직장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경비 아저씨도 점심 드시네요. 그 말에 도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인걸요. 젊은이는 멋쩍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경비를, 관리인을, 청소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곤 했죠.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였으니까요. 오후 2시 도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탱크 점검 시간이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남산타워가 보였고 저 멀리 한강도 희미하게 보였죠. 도윤은 물탱크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위는 정상이었고 배관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수첩에 점검 내용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죠. 32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빌딩을 지은 지 32년이 흘렀어요. 그때 도윤은 36이었죠. 설비시설관리회사를 막 창업했을 때였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흐르며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어나고 계약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48이 되던 해 도윤은 이 빌딩을 샀습니다. 자신이 관리했던 빌딩, 매일 드나들며 애정을 쏟았던 공간을, 그때의 기쁨을 도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5년 전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후계자 문제도 복잡했어요. 아들 지우는 IT 업계에서 자기 길을 걷고 있었고 무리하게 물려줄 생각은 없었죠. 대신 도윤은 이 빌딩을 선택했습니다. 관리하고 지키고 함께 늙어가기로요. 오후 4시 도윤은 지하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각 구역의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어구역, B구역, C구역. 모두 10개의 창고가 있었고 8개는 세입자들이 사용하고 있었죠. 남은 2개 중 하나는 빈 상태였어요. 도윤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셔터 문, 희미한 조명. 누군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할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고는 그저 창고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곳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저녁 6시 도윤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버려진 전단지 1장, 떨어진 영수증 1장.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광석이 관리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네도 고생했어. 도윤은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깔끔한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경비복을 입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났지만 도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빌딩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은 저녁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층 국밥집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3층 학원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의 것이지만 동시에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이 아닌 경비로, 관리인으로 이곳을 지키기로 한 거였죠. 내일 또 보자. 도윤은 건물을 향해 작게 속삭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경비복을 입은 주인.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도윤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도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베이지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었어요. 옷장 안쪽에 걸린 정장도 있었지만 도윤은 손을 뻗지 않았죠.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도윤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68배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훈이 연인 하늘과 함께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장소는 하늘의 어머니가 예약했다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아버지, 출발하실 준비 되셨어요? 지훈이 방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34세 아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넥타이를 몇 번이나 다시 맸는지 목 부분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죠. 지훈아, 넥타이 좀 봐. 도윤이 다가가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네, 아버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기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오후 2시 도윤과 지훈은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도윤은 이런 곳이 낯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와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1살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아버님, 지훈 오빠, 이쪽이에요. 하늘은 밝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지만 목소리엔 긴장이 역력했어요.
도윤은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죠. 도윤과 지훈이 다가가자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하늘의 아버지 서태범입니다. 태범은 힘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고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손목엔 은색 시계가 빛났고 구두는 반들반들하게 광이 났죠. 첫인상부터 뭔가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악수를 건넸어요. 태범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은 손이었죠. 도윤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이 문득 의식되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 어머니 최미령이에요. 미령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는 매끈했고 화장도 정교하게 되어 있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그 진주알이 상당히 큰 편이었죠. 반갑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태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호텔 레스토랑 음식이 괜찮다고 해서 집사람이 예약했습니다. 좋은 곳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범의 시선이 도윤의 옷차림을 훑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 그 시선엔 미묘한 평가가 담겨 있었죠. 한도윤 선생님께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령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엔 날카로운 관심이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자니 오해를 살 것 같았고 거짓을 말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지금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게 자신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 건물 관리요. 태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조금 굳어진 것 같았어요. 미령도 물잔을 들던 손이 살짝 멈췄죠. 경비일 같은 걸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령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실망도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경비와 주차 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태범과 미령의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졌어요. 태범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헛기침을 했고 미령은 시선을 슬쩍 피했죠. 아, 그러시군요. 태범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도윤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직업으로, 겉모습으로. 하늘이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세요. 지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미령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아왔으니까요. 하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오래 임원으로 계셨어요. 지금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전에 계셨던 회사엔 고문으로 계세요. 미령이 은근슬쩍 남편을 자랑했습니다. 태범은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추지 못했어요. 오래 회사 생활하셨군요. 25년쯤 됐죠. 뭐, 이제 은퇴하고 작은 회사나 운영하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태범의 말투엔 겸손함이 묻어났지만
그 안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까지 접시마다 정교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거든요. 태범과 미령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했어요. 어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한다는 말, 어느 재단의 이사로 있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위치를 과시하는 내용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정말 어렵죠. 집값도 너무 오르고. 미령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그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렇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미령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훈과 하늘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알아서 준비할 겁니다. 에이, 그래도 부모가 도와줘야죠. 요즘 집값이 얼만데. 태범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하늘이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미령이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고생이라는 단어. 그들에게 경비일은 고생스러운 삶의 증거였던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래도 요즘엔 최소 10억은 있어야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죠. 태범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엔 노골적인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희도 하늘이 앞으로 고생 안 시키려고 준비는 해뒀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령이 은근히 자신들의 준비를 자랑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상견례는 2시간쯤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태범과 미령은 식사 내내 자신들의 체면과 격을 강조했죠.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범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로비까지 함께 나왔어요. 하늘이 미안한 듯 도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어요. 저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볼까? 경비의 아들. 그 낙인이 지훈에게 씌워질까봐 걱정이 됐죠. 하늘 씨 부모님이 좀 그러시네요. 괜찮아. 사람은 다 다르니까.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저들의 눈엔 체면과 돈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빌딩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욕망이 담겨 있겠죠. 누군가는 더 오르려 하고 누군가는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도윤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죠. 상견례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빌딩에 나왔어요. 주차장을 돌고 로비를 청소하고 관리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상견례 날의 차가운 시선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니?
도윤은 관리실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늘이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 오늘 저녁에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불편했는데 또 만나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 알았다. 몇 시쯤 오신대? 6시요.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갈게요. 괜찮아. 아버지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광석이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아, 그러시군요. 광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건 알아챘어요. 오후 4시 도윤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마땅히 대접할 만한 게 없었죠. 도윤은 근처 마트로 가서 과일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비싼 건 사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샀죠. 6시가 조금 못 되어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늦었죠? 아니야. 막 준비 끝났어. 도윤은 과일을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깨끗하네요. 당연하지. 손님 오는데. 도윤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또 자신을 평가하려 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태범과 미령이 들어섰습니다. 미령은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미묘한 관찰이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걸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은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태범은 거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댁이 아담하네요. 아담하다는 말.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작다는 뜻이었죠. 도윤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며 미령이 가져온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이거 작은 선물인데요. 건강식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게 진심에서 나온 선물인지 의심스러웠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차를 내왔고 도윤이 준비한 과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태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군이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태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IT 업계가 좋잖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는 표면적으로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령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준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도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저희도 하늘이 결혼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미령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안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신혼집도 준비해야 하고 예물도 준비해야 하고 요즘엔 혼수도 만만치 않잖아요. 태범이 거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하늘이한테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요. 딸이 고생하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미령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생.
또 그 단어였죠. 한 선생님 댁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태범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이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윤의 대답은 우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범과 미령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미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요? 강남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이라도 10억은 기본이에요. 태범이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점점 본심을 드러내는 걸 느꼈어요. 저희는 하늘이한테 5억 정도는 지원해 줄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해줘야 애가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미령의 말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5억. 그 돈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 댁에서도 비슷하게 맞춰주실 수 있겠죠? 태범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죠.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도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에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부모가 도와줘야죠. 미령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도윤을 무능력하다고 평가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 집 사는 건 불가능해요. 부모가 미천을 깔아줘야 하는 거죠. 태범이 거들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로 일한다고 했으니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죠. 저희 딸이 고생하는 건 정말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미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이가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건 원치 않아요.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죠. 저도 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범과 미령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범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돈으로 결혼을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미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경비 일하시는 분이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미령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제 아들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태범이 헛기침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비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라고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무능력해 보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태범이 말을 흐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하늘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령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공허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범과 미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버지, 지우나 괜찮아. 도윤은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태범과 미령은 어색하게 일어섰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네, 조심히 가십시오. 도윤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지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훈아. 도윤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도윤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체면, 격, 돈, 그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세상. 도윤은 그 세상이 슬펐습니다. 월요일 새벽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태범과 미령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차갑고 경멸하는 눈빛이 가슴을 짓눌렀죠. 주차장을 돌며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죠. 도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6시쯤 광석이 관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좀 못 잤을 뿐이야. 도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광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 사장님. 어제 서류 하나 들어왔는데요. 광석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지하창고 임차 신청서였죠. 누가 냈어?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이에요. 서태범이라고 하시던데.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신청인 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서태범, 하늘의 아버지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지하창고 B구역을 3개월 단기로 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류 보관용이라고. 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차 목적란엔 상품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뒷장을 넘기자 이상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 이전 신청서였죠.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광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창고 빌리는 건데 주소 이전 신청서를 왜 내는지.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일 트레이딩, 무역업, 대표 서태범. 현재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죠. 이 사람 주소를 우리 빌딩으로 옮기려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광석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창고로 주소를 옮긴다고요? 그래. 창고에 사업자 주소를 등록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장이 없으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어. 도윤은 오랫동안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꼼수를 모를 리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이리저리 옮겼어요. 사장님, 이거 승인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알아봐야겠어. 이 사람 회사 재무 상태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광석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태범이 이런 신청을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빌딩에? 오후 2시쯤 광석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광석이 출력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일 트레이딩의 재무 상태였습니다. 세금 체납 3천만 원, 은행 대출 연체 2건, 신용 등급 하락, 최근 6개월간 매출 급감. 도윤은 서류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회사 거의 부도 직전이네요. 광석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주소를 옮기려는 거야. 채권자들이 못 찾게. 비겁하네요. 광석의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더 알아봐.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광석이 나가고 나서 도윤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범은 대기업 고문이라고 했죠.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 준비금으로 5억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도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일 트레이딩이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문 앞에 관리비 독촉 고지서가 붙어 있었죠. 이미 석 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관리비 건으로. 아, 네. 죄송합니다. 곧 내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도윤은 사무실 안을 힐끗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몇 개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사업이 안 되시나 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혹시 서태범 씨 아세요? 도윤의 질문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분을 아냐고 물으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알죠. 같은 업계니까. 근데 그분도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내려왔어요. 저녁 6시 광석이 추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서태범 씨가 작년에도 다른 빌딩에서 똑같은 짓을 했대요. 창고 빌려서 주소 옮기고 몇 달 버티다가 야반도주했다고.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 있어? 네, 여기요. 광석이 인쇄물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올린 민원 게시물이었어요. 서태범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도윤은 서류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자신의 빌딩을 노린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했죠. 일단 승인 보류야. 정식으로 입주사 회의에 상정할 거야. 입주사 회의요? 그래. 이런 중요한 거는 다른 입주자들도 알아야 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맞아. 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죠. 도윤은 태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때 으스대던 모습, 자신을 무시하던 눈빛, 그리고 결혼 준비금으로 5억을 내놓겠다던 허세. 모두 거짓이었어요. 허울뿐인 체면이었죠. 도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태범이 왜 자신의 빌딩을 선택했는지, 경비로 보이는 사람의 빌딩이니까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태범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경비가 바로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걸.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광석, 입주사 대표회의 소집해. 다음 주 금요일로. 네, 알겠습니다. 광석이 나가고 나서 도윤은 혼자 관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도윤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서태범, 한일 트레이딩, 주소 이전 신청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결말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비사돈이라 해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했죠. 밤 10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하늘이랑 얘기했어요. 시간을 좀 갖기로 했어요. 도윤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아버지는 내 편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그 불빛 뒤엔 수많은 어둠이 숨어 있었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려졌어요. 입주사 회의, 태범과의 대면,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때 태범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도윤은 그 모습이 벌써 눈에 선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도윤은 지하 창고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구역의 문을 확인했어요. 어구역부터 제2구역까지 10개의 창고 중 8개는 이미 세입자들이 사용하고 있었죠. B구역 앞에서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철제 셔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문손잡이, 바닥에 떨어진 거미줄. 6개월째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약 30평 정도의 공간. 천장은 낮았고 환기구도 작았죠. 사업장으로 쓰기엔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주소를 등록하겠다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태범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곳은 실제 사업을 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류상 주소지로만 필요한 거였죠. 도윤은 창고를 나와 셔터를 다시 내렸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가 보였어요. 작년에 새로 설치한 거였죠. 하지만 이 구역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B구역 문 앞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도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세금 회피? 채권자 회피? 아니면 더 심각한 일? 관리실로 돌아오니 광석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도윤이 들어서자 광석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태범 씨가 오늘 오후에 방문하신대요. 뭐라고? 창고 확인하고 싶다고. 계약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대의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몇 시에 온대? 3시요. 알았어. 내가 직접 안내할게. 광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요? 응. 어차피 나는 경비니까. 창고 안내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게 이럴 때 유용했어요.
오후 3시 정각 태범이 빌딩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도윤은 경비복을 입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범은 도윤을 알아봤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죠. 아, 한 선생님. 태범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그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고 보러 오신 거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관리소장님은 안 계신가요? 태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안내를 받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은 외부 일정이 있으세요. 제가 창고 관리도 맡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태범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범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지하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여기가 B구역입니다. 도윤이 셔터 문 앞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태범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명, 환기구, 천장 높이, 모든 걸 꼼꼼히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도윤은 열쇠로 셔터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태범이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약 30평입니다. 습기는 없나요? 제습기를 설치하면 괜찮습니다. 태범은 계속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실제 창고 사용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죠.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태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네요. 임대료는 얼마죠? 월 80만 원입니다. 관리비 별도고요. 좀 비싸네요. 태범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 지역 시세가 그렇습니다.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태범의 목소리가 간청하듯 변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결혼 준비금으로 5억을 내놓겠다던 사람이 월 8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다니.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규정이 있어서요. 그럼 60만 원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기로 쓸 예정인데. 태범이 계속 흥정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청서에는 3개월 단기라고 되어 있던데요. 태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건 일단 3개월 쓰고 연장할 수도 있죠. 그러시군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범은 다시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바닥을 발로 밟아보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태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주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태범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업자 주소요? 네. 제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사무실이 좀 비좁아서요. 그래서 물류창고 쪽으로 주소를 옮기려고요. 태범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가능은 합니다만.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등록하는 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어요. 태범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죠. 물건도 보관하고. 어떤 물건을 보관하실 건가요? 도윤의 질문에 태범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무역 상품이요. 샘플 같은 거. 샘플이요. 얼마나 들어올 예정인가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태범의 대답은 점점 불명확해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계약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빠를수록 좋죠. 다음 주쯤 가능할까요? 입주사 대표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윤의 말에 태범이 당황했습니다. 회의요? 왜요? 새로운 입주자는 기존 입주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이에요. 그냥 창고 하나 빌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태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특히 사업자 주소 등록이 포함된 경우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태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회의는 언제 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도윤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범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 결과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창고를 나와 로비까지 올라오는 동안 태범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로비에서 태범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회의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범이 나가고 나서 도윤은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광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야. 창고는 핑계고 주소 등록이 목적이야. 사장님, 이거 절대 승인하시면 안 돼요. 광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부결시킬 거야. 그런데 사장님, 광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태범 씨가 지훈 씨 예비장인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원칙은 원칙이야. 사람 관계와 일은 별개지.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광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도윤은 지하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차들을 보며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태범의 초조한 얼굴, 흥정하려던 모습, 거짓말하던 눈빛,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회의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도윤은 주차장 출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흐릿하게 떠 있었죠. 곧 끝날 거야. 도윤은 중얼거리고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도윤은 회의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의자를 8개 배치했어요. 빔 프로젝터도 설치했죠. 오늘은 입주사 대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광석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고생했어. 참석자는 몇 명이지? 7명이요. 전부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각 층 대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층 국밥집 김옥분, 3층 학원 원장, 4층 한일 트레이딩 대표, 그리고 7층부터 9층까지 각 사무실 대표들. 정만수 판사님도 오시나? 네, 6층에 사무실 있으시잖아요. 정만수, 72의 은퇴한 판사였습니다. 이 빌딩에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도윤은 그가 오늘 회의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오후 3시 참석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제일 먼저 왔어요. 사장님,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나요? 곧 시작하면 알게 될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자리에 앉아 두리번거렸어요. 이어서 다른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학원 원장, 회계사무소 대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모두 이 빌딩에서 3년 이상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만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판사 시절의 위엄이 남아 있었어요. 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판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만수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늘 안건이 뭡니까? 곧 시작하겠습니다. 3시 10분 4층 한일 트레이딩 대표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였어요. 참석자 중 몇몇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새로운 임차 신청건 때문입니다. 도윤이 말하자 광석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나타났어요. 지하창고 B구역 임차 신청서. 신청인 서태범. 지하창고 B구역을 임차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 이전 신청서가 나타났어요. 이분은 단순히 창고를 빌리려는 게 아니라 사업자 주소를 이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실제 사업장이 없는데 주소만 등록하면 허위 신고가 됩니다. 정만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법과 세법에 명시되어 있죠. 실체 없는 주소 등록은 조세 포탈이나 채무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태범의 회사 재무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의 회사는 현재 세금 체납 3천만 원, 은행 대출 연체 2건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원 원장이 물었어요. 그럼 이분이 관리비를 제때 낼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화면엔 태범의 과거 이력이 나타났어요. 작년에도 다른 빌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창고를 빌렸다가 3개월 만에 야반도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일 트레이딩 대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받으면 우리 빌딩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맞아요. 관리비 미납되면 결국 우리가 나눠서 내야 하잖아요. 회계사무소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참석자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궁금한 표정들이었어요. 제 아들의 예비장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네. 그럼 사장님 사돈 되실 분인데 이렇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원칙은 원칙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계와 빌딩 관리는 별개입니다. 이분이 입주하면 다른 세입자분들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판단입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원칙을 구분하셨군요. 저는 이분의 임차 신청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윤이 말하자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학원 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결에 찬성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회계사무소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이어서 한 명 한 명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부결이 결정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안건은 부결로 종결하겠습니다. 도윤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범이 들어섰어요.
잠깐만요. 태범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서태범 씨?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범은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와도 되나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범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결됐습니다. 만장일치로요. 태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부결입니까? 신청자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고 과거 야반도주 이력이 있어서입니다. 도윤의 말에 태범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충분한 조사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범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한 선생님, 아니 한 사장님. 태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었군요. 경비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 빌딩의 소유주입니다. 도윤의 말에 태범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시험한 겁니까? 태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험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줬다는 겁니까?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모습을요. 그리고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는 태도를. 도윤의 말이 태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범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제 아들과 당신 딸의 결혼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범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체면과 허세만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으셨습니다. 태범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태범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으스댔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참석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이 도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어요. 정만수가 마지막으로 남아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셨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회의실이 비고 나서 도윤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꼼수의 끝, 거짓의 몰락. 도윤은 그걸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플 뿐이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체면에 집착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진짜 중요한 건 보지 못한 채. 도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범이 회의실 문을 닫고 나간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이 굽지 않았지만 어깨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죠. 광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피로가 묻어났어요. 광석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엔 아직 태범의 재무 정보가 떠 있었어요. 화면 꺼줄래? 네. 광석이 프로젝터를 끄자 회의실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사장님,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광석이 물을 가져오는 동안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상견례 날의 차가운 시선, 집에 찾아온 태범 부부의 오만함,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의 대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지훈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광석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훈 씨한테 연락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최선 아닐까요? 내가 맞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니까.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8불 살면서 이렇게 전화 한 통이 두려웠던 적이 있었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지훈이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지훈아, 지금 시간 돼?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일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전화론 어려워.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알겠어요. 7시쯤 갈게요. 응,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광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다. 오늘 너한테 고마웠어.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없었으면 이 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거야. 도윤은 일어나 광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광석은 멋쩍게 웃었어요. 오후 5시 도윤은 빌딩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어요. 두부, 김치, 돼지고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편하게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도윤은 부엌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부쳤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6시 반쯤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도윤은 거실 테이블을 닦고 식기를 놓았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7시 정각,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앉아라. 지훈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무거운 분위기였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일단 밥 먹자. 얘기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김치찌개를 지훈의 그릇에 떠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지훈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훈아. 네. 오늘 빌딩에서 입주사 회의가 있었어. 네, 그래서요? 하늘이 아버지가
서태범 씨가 우리 빌딩 지하 창고를 임차하려고 신청했었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늘이 아버지가요? 응. 근데 단순한 임차가 아니었어. 사업자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지. 그게 문제가 돼요? 도윤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태범의 재무 상태, 세금 체납, 과거 야반도주 이력,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부결됐어. 만장일치로. 아버지가 부결시키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야. 다른 입주자들도 모두 반대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늘이는 알까요? 아마 모를 거야. 아버지한테 말 안 했을 테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미안해. 아버지가 내 결혼을 망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늘이 부모님이.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죠. 그래도 내가 힘들잖아. 힘들긴 하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훈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아버지, 이번 일로 상처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지우는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위로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훈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저 하늘이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하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아, 나야. 지금 시간 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전화 너머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지우는 잠시 들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얘기야. 1시간 뒤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훈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이 닫힐 때까지 바라봤어요. 혼자 남은 거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엔 거의 손대지 않은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걸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 시간이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원칙을 지키는 건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으로 사는 길이었어요. 도윤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 옆에 있어줘야 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널 기다렸지. 어떻게 됐니? 지훈은 신발을 벗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늘이도 몰랐대요.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는지. 그랬구나. 하늘이가 많이 울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실망했다고.
지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결혼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하늘이도 동의했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힘들지? 네. 근데 아버지가 옳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현명한 판단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빌딩에 나왔어요. 주차장을 돌고 로비를 청소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전 9시쯤 관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광석이 받았어요. 네, 관리실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광석이 수화기를 가리고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서태범 씨 부인이에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 사장님, 저 최미령입니다. 미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빌딩 로비 카페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1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광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응. 들어는 봐야지. 정오가 되자 도윤은 로비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 미령이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한 사장님. 미령은 도윤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사장님을 무시하고 경비일을 낮춰봤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용서요? 네, 저희가 지훈 군과 우리 하늘이를 힘들게 했어요. 부모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서태범 씨는요? 당신은 지금 집에 있어요. 회사 정리하고 있고요. 회사를 정리하신다고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대요. 빚이 너무 많아서.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결혼 준비금 5억은요? 도윤의 질문에 미령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었어요. 그냥 체면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체면.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훈 씨 아버님을 잘못 봤어요. 경비복을 입고 계셔서 가난하실 거라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령은 움찔했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돈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허영에 빠져 살았어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추구했죠. 그래서 딸의 결혼도 거래로 생각하신 겁니까? 도윤의 말에 미령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엔 커피 향과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미령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령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나 떨었는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 양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하늘 양이 정말 지훈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도윤은 미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 그리고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해요.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제 아들을, 그리고 그 누구도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미령이 카페를 나간 뒤 도윤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도윤은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그 쓴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로 돌아오니 광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과하러 왔더군. 받아주셨어요? 아니. 하지만 아이들은 지켜보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사장님.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빌딩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품격.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오랜 시간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도윤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저녁 6시, 도윤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68배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나섰어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윤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오늘은 아들과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품격의 한마디. 그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도윤은 여전히 매일 새벽 빌딩에 나와 주차장을 돌고 로비를 청소했죠. 변한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변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하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일에 집중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고 야근도 잦았죠. 도윤은 아들이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쓰러웠지만 때론 혼자 이겨내야 하는 법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도윤은 2층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김치를 더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그 여자애랑은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대답했어요. 헤어졌어. 아니,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하나. 안 됐네요. 그래도 사장님이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옥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하늘이에요. 전화 너머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하늘 양? 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 오후 2시에 빌딩 로비 카페로 오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오후 2시 도윤은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하늘이 나타났어요. 3개월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버님. 하늘은 도윤 앞에 앉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왔니? 도윤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부모님과 독립했어요. 독립했다고? 네. 한 달 전에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도윤은 놀라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전부라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제 자신이. 그래서 나온 거야? 네. 더 이상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도윤은 하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훈이는 아나?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오빠한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온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제 부모님이 아버님께 한 일, 지훈 오빠한테 한 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기도 해요.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부모님 말에 동조했어요. 아버님이 경비 일하신다고 했을 때 속으로 실망했었거든요. 하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도윤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하늘 양. 네, 아버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중요해.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 지훈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연락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해요. 현명한 판단이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도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버님, 제가 언젠가 당당하게 지훈 오빠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이 카페를 나간 뒤 도윤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 먹자. 아버지가 해줄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7시쯤 갈게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실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저녁 7시 지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전.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아들이랑 밥 먹고 싶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지훈의 그릇에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네, 아버지. 오늘 하늘 양을 만났어.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늘이를요? 응. 부모님과 독립했더구나. 네. 정말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지훈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람, 안타까움, 그리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 애가 혼자 원룸에서 산다고요? 그래.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했어.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저 하늘이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왜요? 하늘 양이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야. 그 시간을 존중해줘야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 서로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 네, 아버지. 그리고 너도 이 시간에 더 성장해야 해. 하늘 양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아버지, 저 해외 지사 발령 신청했어요. 해외 지사? 네. 싱가포르요. 2개월 뒤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도윤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멀리 가서 일도 배우고 제 자신도 돌아보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야. 아버지는 내 편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밤 10시 지훈이 돌아가고 나서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가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결별.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각자가 성장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 도윤은 그걸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서울의 거리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는 따뜻했죠. 도윤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빌딩에 나왔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아니, 조금은 변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고 허리가 조금 더 굽은 것 같았죠.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주차장을 돌며 차들을 확인하고 로비를 청소하고 관리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33년째 이어온 일과였죠. 오전 9시쯤 광석이 관리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밥집 임대료 동결 안건 처리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도윤은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2층 국밥집 김옥분의 임대료를 3년째 동결하고 있었어요. 68배 옥분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사장님, 그런데 말씀인데요. 광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제 통화했지.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1년 전 해외 지사로 떠났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팀장까지 승진했죠. 아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 소식은요? 들었어.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도 다닌다고 하더라.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부모와 독립한 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죠. 힘들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아직도 연락 안 하나요? 응. 각자 자기 길을 걷고 있어.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겠지. 도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탱크 점검 시간이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올라서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33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빌딩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젊었을 때 이곳을 지었고 중년에 샀고 노년엔 지키고 있었죠. 건물과 함께 늙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탱크 상태를 확인하고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응, 지훈아. 무슨 일이야? 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도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 휴가야? 아니요. 본사 발령 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도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1년 만에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아버지, 하늘이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이제.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너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야? 네. 1년 내내 하늘이 생각했어요. 그럼 연락해봐. 때가 된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어요. 지훈이 오면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도윤은 문을 열었어요.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하늘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고 눈빛도 달라졌죠. 하늘 양, 어떻게 여기를? 지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다음 달에 한국 들어온다고. 하늘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도윤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스스로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1,000만 원 정도 돼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이제 당당해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왔어요. 도윤은 하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훈이를 아직도 사랑하나? 네. 1년 내내 지훈 오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이 돈은 왜 가져온 거야? 저 이제 결혼 준비할 자격이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 돈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지훈 오빠한테 가도 될까요? 도윤은 하늘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하늘 양. 네, 아버님.
돈은 가져가. 그건 내가 쓸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자격이 있어. 당당하게 지훈이한테 가. 하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안아주었어요. 딸을 안는 아버지처럼. 고생했어. 하늘 양. 정말 잘했어. 한참을 울던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지훈 오빠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서로 아끼고 살아라. 하늘이 돌아간 뒤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평소처럼 빌딩에 나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도윤은 중얼거리며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윤은 한 대 한 대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2층에 주차된 차의 사이드 미러를 접어주고 3층 구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도윤에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6시 옥분이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지나가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그래야겠네. 오늘 김치 잘 익었어? 당연하죠.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도윤은 국밥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여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맛있네. 도윤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도 힘내셔야죠. 국밥을 다 먹고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장인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아저씨, 아직도 직접 청소하세요? 도윤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나갔어요.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였으니까. 정호, 광석이 관리실에서 불렀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 뭐 드세요? 김밥 싸왔어. 같이 먹을래? 좋죠. 두 사람은 관리실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광석이 물었어요. 사장님, 언제까지 이 일 하실 거예요? 글쎄, 몸이 괜찮으면 계속하고 싶은데,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알아. 고마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빌딩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69. 내년이면 70이었죠. 아직 할만하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빌딩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도윤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아들이 돌아오고 하늘도 함께 할 거예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잘 마무리했네.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겉모습은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품격은 누구보다 높았어요. 돈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품격이었죠. 도윤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빌딩을 지키고 사람들을 돌보며. 그게 한도윤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삶. 봄밤의 바람이 도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진짜 품격은 화려한 명함이나 두둑한 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원칙을 잃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였죠. 한도윤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